누가 뭐라 해도 베트남전 주목적 함께 이른바 리본 작전이라는 공격 전용 헬리콥터가 세계 최초로 나온다. 지원 뒤 가장 무서운 화력이 왜 완전 무기를 채울 수 있을까? 복사란 네이트원 세트가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는 마리나이 제시한 두 번째가 제3의 광학식 수색 조준 장치 그 다음 세 번째가 낮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예요. 일단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바닥이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가장 중요한 뭡니까? 의책이라고 해서 염분에 강해야죠. 기체 자체가 인간의 이해 말이라고 해서 전자 간섭이 필요해서 전자 펄스에 대한 영향도 적어야 하고 그 다음에 EMC라고 해서 전자 공존성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전자 간섭이란 건 뭐냐 하면 바다 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파가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조종 장치에 전자장비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폭발이나 천둥 과모가 있을 때 뭡니까? 전자기 펄스가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행기에 대한 대처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해병대가 운용하는 헬리콥터는 이른바 상륙함 같은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군 함정의 모든 함정에 뭐가 달라서 레이더가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때문에 이전자 공존하시면서 함성 등의 레이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3세대 광학식 수직 조종 장치라는 건데 록히드 마틴의 ANA에서 30 호크아이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AEH 아파치 1세대 모델 있죠. 아파치 1세대 장치하고 비교해서는 약 2배 표적 포착 능력이 있어요. 그만큼 미사일을 더 먼 거리에서 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라이프 사이클 코스 저감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제조 비용을 낮추고 유지 정비 비용도 뭡니까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시는 분들. 자동차 배선 작업 같은 걸 할 때 어떤 메이커의 자동차가 대선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코스트 떨어지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수리 작업을 간소화함으로써 이 코스를 낮춘다 이런 모습들이 세 가지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헬멧을 장착하는 표시 장치가 있어 완전히 헬멧 조준 장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대형 조명도 있고 완벽한 전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프로펠러로 하고 테일로서는 23일 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소련군 의고가 23일 그러니까 23일에 견딜 수 있어요. 다음에 메인 드라이버 샤프트 추격자 축축하고 로터 제어 장치 연소 장치 같은 것 등등은 11점 측면의 중기관총으로 견딜 수 있어요. 승무원 속에는 장갑화가 아주 충실하게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한 기관포 공격에도 견딜 수 있고 충격 수제가 펼쳐져 있어서가 추락해서 큰 충격을 받아도 조종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의 요구를 원상복귀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95%가 새로 제작됐기 때문에 완전 다른 기체네요. 물론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지만 거의 다른 기체가 되고 2010년부터 본격 양산을 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미 해병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터키가 이걸 구입하려고 애를 그런데 미 의회가 안 된다 해서 반대했죠. 왜냐하면 터치패드도 외국에서 하는 장비들이어서 레드 잘해요. 우리도 한번 당해서 정말 많죠. 맨 처음 도입한 곳이 스페인이에요. 11만 20년에 스페인이 도입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리스, 파키스탄, 요르단, 이스라엘, 일본, 태국, 대만, 필리핀, 루마니아 등등등등 13개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초원에서 코브라를 배치한 게 시작이었죠. 이제는 개국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정해 북한 전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88년 9월에 최초로 내수용을 도입했고 91년까지 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배치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24대는 야간 전투에서 쓰인 화이트 조준 장치를 업그레이드했죠. 지원의 비용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엔진 출력에 비해서 헬리콥터 기본 중량이 너무 크고 연료하고 무장을 만땅으로 한 절반만 골라가지고 솔직하게 그 다음에 중요한 성능이 부족해요. 토우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거자체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로켓하는 7, 8까지 날아가요. 그런데 이 표적 획득 장비가 탐지거리가 1도 안 돼요. 구형이니까 조카한테 뭐예요? 까지 갔는데 이 코앞까지 가면 만약에 저기 조준장치가 좋은 게 있으면 발견된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비가 오는 악천 후에는 없네요. 이 코앞까지 생존성이 뚝 떨어져. 장거리. 이약하다는 얘기를 맨 앞에서 한 게 뭐냐면 보병이 타고 다니면서 쏠 수 있는 대공 미사일인데 맨. 포타블 디펜스 시스템은 아마 코브라가 맨 앞에 약하다는 건 지금부터 보는 이 영상 때문일 겁니다. 전과자보다 더 싸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쿠르드 반군이 터키 소속의 예지원 필코브라가를 격추시키는 장면이다. 기군이 이때 사용한 코브라가 뭐냐면 에피라고 하는 건데 이건 미 육군이 훈련용으로 쓰는 DA 지원필이에요. 훈련용 요구하는 부대를 받아서 지원 F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원래 A인 존 F에는 맨피스에 대한 혐오가 있으니까 맨방위 장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셔서 보기 좋게 떨어졌다나요. 조사하고 난리가 났을 때 제조사에서 조사됐다고 어떤 결론이 나냐면 터키군이 후무라를 업그레이드했는데 일부 기체에는 업그레이드 장비가 없었대요. 그나마 탑재된 재전파 방지 장치도 성능이 의심스러운 중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쿠르드 반군이 사용한 게 러시아 제라나인 KB에이션인데 이게 적외선 시커가 투밴드예요. 훨씬 강력해요. 적이 방해전파해도 그거를 훨씬 강력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설상가상으로 터키군의 코브라가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매우 어정쩡한 고도로 날아가고 있어 표현이 어정쩡한 것으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소하고 코브라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그것을 쏴서 이게 얼마 안 가서 파악하고 맞아서 떨어졌다고 2-3초만인가. 만약에 아파치 시리즈나 슈퍼코브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글라의 밴드 적외선 스피커도 효과적으로 제밍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안 당했을 텐데 여러가지 지금은 좋은 게 겹쳐서 격추당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서 걸러들으시고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일단 겉모습은 훨씬 강력해요. 그리고 또 펩타이드가 만만치 않아요. 코브라 하인즈의 별명은 나 이게 다 북한산 학살이자 자르는 탱크. 이게 미르14 하인즈가 나온 것인데 이제 무장 강습 헬리콥터의 운용 사상의 기초에서 개발된 거예요. 이소련도 베트남전을 철저히 연구하고 철저하게 연구하면서 미군의 헬기 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 고속 상승하고 강력한 화력이 필요한 생존력이 높은 헬기가 미래 전략에서 필요하다. 이런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장을 한 무장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헬기를 목표로 개발을 합니다. 1920년에 비행시험이 개시가 됐고요. 로터 계통은 왜 이를 에이스라고 해서 수송용 헬기가 있거든요. 그걸 고려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미 육군이 유엔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발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죠. 그런데 미 이론인지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시제기가 나와요. 프로토타입이 나왔는데
보잉이 있거든요. 무장을 장착하기 위한 스터 보잉이 두 가지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날개가 약간 하방으로 처진 형태로 A라고 부르고 수평 형태미라고 했는데 양산형에는 선택이 돼요. 레이가 선택되어 총 743년부터 부대 배치가 시작됩니다. 이 하이엔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엔진입니다. 무려 200마력짜리 엔진이 2개가 있어요. 엄청나죠? 메인 로터는 알루미늄 합금인데 이게 레이디 가가인데 그냥 알루미늄이 아니고 폴리컴 구조라고 해서 허니콤 구조가 뭐냐? 금속공학 하시는 분들은 좀 알 것 같은데 벌집 모양을 하면 훨씬 강도가 세기 중량 대비 우수한 강도를 갖고 있고 이런 허니컴 구조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대단한 대하는 태도 세매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인드의 가장 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적당히 기체 전체가 11.7면 중기관총입니다. 조종석 부분은 20mm 미리 기관이 떡장갑 덕분에 하인드가 여러가지 생명을 구한 일화가 많은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있어 보이는 3개의 하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주로 로켓탄을 달고 바깥쪽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는데 기수 하부에는 머리 뒤에 HK 기관총이 장착돼 있습니다. 무장만 따져보면 서방의 무장보다 월등해요. 조종석은 일단 병력을 좋아해요. 후방에는 정비사나 로드마스터가 탑승하고 뒤쪽 동체 캐빈이 있죠. 캐빈 승무원도 거기에는 서로 등을 맞댄 2개의 좌석이 4열로 배치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8명의 완전 무장한 병사가 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빈 양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 착륙 장치는 밖에인데 비행 시에는 안으로 비행기에 접어 넣어요. 71년부터 미리 24가 본격적으로 개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량된 형태가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거예요. 미일 24가 하이형이에요. 개형 같은 경우에는 전방 순서가 완전히 재설계되죠. 코브라와 비슷하게 단체를 둔 텐덤식 조종석이 새로 설계가 됐고 마찬가지로 앞에 타는 게 사격수 뒤에 있는 사람이 파일럿이에요. 기수 하부에는 코브라와 비슷하게 11.7mm 4연장 개본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자광학 장치와 연동이 돼요. 보는 대로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 로켓탄 같은 경우 여러 종류를 쓸 수 있는데 57mm 다연발 로켓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8발이 탑재가 됩니다. 80mm 로켓은 80발 130 로켓은 20발까지 탑재가 가능해요. 131 로켓은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사히판 나눈이 맞으면 그 다음에 대전차 미사일은 역시 AT를 대전차 미사일 탑재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도 역시 비용도 역시 메인 캐빈이 남아있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무장 병력을 탑승한 이가 거의 없대요. 여기긴 정비병이나 정비 부품을 많이 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식사뒤가 가장 많이 세계에 수출됐습니다. 은은 25라고 하거든요. 많이 수출되고 여러 나라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개량을 한번 하죠. 미스터브의 하인들이 왜냐하면 히틀러 무인 미사일이라고 해서 9M4 시키면서 AT&T6라는 새로 개량된 대전차 미사일을 쓴다.